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뉴스 대행 콘텐츠 직독 오마카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 오마카세로 돌아온 윤상원 기자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 마이크 앞에 앉은 3월 15일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가 나가기 하루 전까지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총뿌리를 서로에게 겨누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가해진 경제 제재는 전례 없이 강력한 상황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 밀고 들어가고 있죠.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원래 전교하고 치밀한 전략에 따라 움직였던 푸틴이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판단이 흐려졌다, 아니면 치매를 앓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직독 오마카세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도대체 푸틴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냐,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전쟁을 진행하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남궁민 씨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직독 잡술 오마카세도 항상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어김없이 팟빵과 유튜브에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직독 오마카세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남궁민 씨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 주에 오마카세를 녹음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데. 진짜 시간이 빠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우크라이나 얘기한 지가 이제 침공한 지도 거의 뭐 한 보름 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좀 그 사이에 뭐 결판이 날 것 같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장기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러시아가 침공을 했을 때만 해도 뭐 신속하게 끝낼, 왜냐면 워낙 전력차가 크니까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끝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잘 버텨내고 있죠. 지금 아마 뉴스 접하시는 분들이 저도 비슷하고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제 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네. 러시아군이 엄청 못하는 것 같은데도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일단 침공은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가 뭐 아무리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키이우 주변 한 20-30km까지 진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키이우는 지금 이제 교착 상태인 것 같고, 지금 가장 교전이 치열한 게 이제 그 푸틴이 2014년에 점령했던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그 남쪽에 마리우폴이란 항구가 있는데, 네. 거기를 두고 이제 굉장히 치열한, 민간인도 많이 사망하는 교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하실 때 키이우 주변으로 이렇게 포위전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남부를 지금 이제 다 접수하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이, 그리고 또 사실 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전쟁을 할 때 민간인은 원칙적으로 사살은 해서 안 되고 군인 혹은 군사 시설만 타격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을 타격을 하기도 하고, 얼마 전이 아니라 뭐 오늘 나온 동영상이기도 한데 뭐 버스에다가 미사일을 날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인들 그런 얘기가 다치고. 나오는 게, 이게 그쵸. 이게 뭐 아무리 러시아라도 국제적 여론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은 또 SNS 시대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푸틴이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선을 넘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점령한 도시가,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시가 한 개 도시인가요? 지금 그래도 대도시를 제대로 점령을 못 하긴 했는데, 네. 일단 그 크림 반도랑 러시아가 이어지는 그 구간은, 네. 왜냐면 러시아인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네. 러시아의 친화적인 주민들이 이미 많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루안스크 뭐 이쪽에 원래 좀 거의 반쯤 점령했던 곳, 이쪽은 지금 러시아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이번에 마리우폴이 만약에 함락되면 이제 네. 쭉 라인이 이어지면서 이제 러시아가 어느 정도 한 1단계 정도를 성취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헤르손, 그다음에 뭐 멜리토폴, 뭐 이런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도시들은 점령을 당하면서 이제 마리우폴,
이라는 남부의 항구 도시에서 교전이 일어나고 러시아 그 키이우를 감싸는 형태로 러시아군이 진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녹화하는 오늘 기준으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화상 회의를 통해서 4차까지 지금 갔고 4차 회의가 뭐 기술적인 문제로 잠시 중단됐지만 5차 회의가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제 경제 그러니까 뭐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게 하락을 하면서 전쟁이 좀 종식되는 거 아니야? 이런 희망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쵸. 지금 계속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결렬돼도 다음 협상을 하겠다고 계속 하고 있고 좀 한쪽에선 휴전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음.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녹록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어.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남궁민 씨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푸틴이 되게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뉴스를 보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뭐 이제 일각에서는 뭐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되게 고위 관료들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뉴스들이 푸틴 대통령은 원래 되게 치밀한 전략가인데 우크라이나 이번에 침공을 한 거는 푸틴답지 못하다. 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스테로이드 복용 때문에 지금 분노 조절 장애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도대체 왜 침공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음. 이번 침공으로 러시아가 잃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달러 거래도 막히고 일단 전쟁의 비용 나간 거에다가 장기화되면 돈을 더 많이 쓸 거고 음. 지금 뭐 원래 잘 팔던 석유 가스도 수입 제한을 걸린 상태인데다가 음. 완전 뭐 경제 제재도 당하고 음. 거의 이득을 본 게 없다는 게 지금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음. 보니까 푸틴이 미친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서방에서는. 음. 근데 그거를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왜 침공을 하느냐. 그래서 좀 음.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고 뭐 학자들의 글도 읽다 보니까 좀 음. 유력하게 설명할 만한 얘기가 있어서 한번 오늘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뭐 저희가 주중엔 주로 뉴스를 하는데 또 한번 책을 끌어와서 이 말씀을 드려보면 직독잡설 책을 여기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책을 뭐 얘기할 건 아니고 피터 음. 자이안이라는 유명한 이제 전략가가 있어요. 지정학 전문가. 네. 근데 이분이 예전에 쓴 책이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셰일 혁명이란 걸 일어났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가스랑 오일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셰일 혁명 음.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개입이 줄어들면서 세계가 난장판이 될 거다라고 한 책이 있어요. 2017년에 나온. 어. 한마디로 미국이 경찰 일을 안 할 거다라면서 이제 어떻게 그럼 세계가 어떻게 될지를 쓴 책이거든요. 네. 근데 그 책에서 보면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행동을 1, 2, 3, 4단계로 나눠서 다 예측을 했습니다. 특히 어. 1단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어요. 그게 1 단계에 적혀 있고 그게 책이 일단 그 피터 자이안이라는 작가가 2017년에 낸 책인데 그게 지금 들어맞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 책에서는 거의 단정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어. 사태를 보고 그때 봤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음. 사실 그때는 사실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좀 약을 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 막 사실 상상이 안 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좀 읽어 보니까 무슨 이유냐면 러시아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힘이 세 보이는 나라인데 네. 사실은 좀 망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세계 2위 군사 대국의 자원도 그렇게 많은데 왜 망해 가나요? 왜냐면은 러시아는 1993년 그러니까 소련이 멸망한 게 한 91 년이잖아요. 네. 한 그 이후로 한 2년 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인구가 굉장히 불균형한 상태인데다가 네. 경제는 한 2015 년부터 거의 0% 에서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특히 러시아는 소수민족이 엄청 많은 국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러시아 민족은 특히 인구 감소가 엄청 빠릅니다. 특히 그 음. 남성들 같은 게 유명하잖아요. 막 "보드카 먹고 일찍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막 남녀 수명 차이가 거의 10살 나고 이러거든요. 남성 음. 사망률이 엄청 높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특히 러시아 민족은 엄청 쇠망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피터 자이안의 분석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러시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이란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 더 이상은 이제
국가를 제대로 경영을 그러니까 미래가 되게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래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석유도 나오고 하니까 거의 힘이 있는 거의 마지막 순간쯤이라는 건데 피터 네. 자이아는 좀 거의 단정적으로 20년 내에 멸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의아하게 봤던 건데 뭐 네. 이런 연도는 제껴놓더라도 아무튼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데 네. 그러면은 그 와중에 왜 침공을 하느냐 하면 네. 러시아는 지금 국경이 거의 12,000km 넘거든요. 네. 모두가 알다시피 러시아는 엄청 긴 나라잖아요. 그렇죠. 뭐 시베리아 반도도 있고. 그쵸, 그쵸. 근데 러시아는 다 평지라 가지고 특히 유럽은 언제든지 침공을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게 항상 러시아의 공포인데 음. 러시아가 가장 안보적으로 안전했을 때가 소련 때 국경인데 그때는 폴란드, 지금의 우크라이나, 뭐 발트 3국이 다 러시아 거였어요. 그렇게 해야지 피타자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다뉴브 강이나 뭐 동유럽을 가르는 산맥을 통해서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취약하니까 그 다뉴브 강이라던가 그런 그쪽으로 국경을 넓혀 놔야지 방어에 유리하다. 지금은 너무 평지니까 어디에서도 쳐들어올 수 있는데 뭐 그런 지형지물이 있는 곳까지 국경을 넓혀 놔야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요? 그쵸. 이제 소련 때보다 국경은 더 길어졌는데 국력은 약해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푸틴 입장에서는 나라가 더 약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더 약해지면은 이 국경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국경 상태로는 너무 길니까. 왜냐면 그 사이에 막을 방벽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푸틴 생각에는 마지막 힘이 있을 때 모든 힘을 짜내서 그 옛날에 가장 방어하기 좋았던 국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 국가의 그 안위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게 푸틴의 계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나라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국경을 넓혀가겠다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그 단계로 분석해보면 우크라이나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첫 단추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첫 단추에서 꼬인 게 문제긴 한데 네. 피터 자이안의 분석은 우크라이나 일단 쉽게 접수를 하고 그 다음은 발트 3국을 접수할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발트 3국이 지금 지도를 보시면 더 편할 텐데 러시아 네. 옆에 이렇게 발트해 사이에 세 나라가 딱 조그맣게 있거든요. 어디 나라인가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렇게 세 나라인데 네. 세 나라 합쳐도 뭐 인구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출발하면 반나절이면 그냥 기갑부대가 도착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러시아가 접수하는 게 일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여기를 침공하면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죠. 근데 그게 문제긴 한데 네. 어쨌든 그걸 배제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 타겟이고 그 다음이 폴란드가 되는 겁니다. 폴란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러시아의 가장 큰 공포는 독일이에요, 사실. 독일과 프랑스. 네. 근데 독일과 프랑스에서 러시아까지는 사이에 아무런 방벽이 없거든요. 산맥도 없고 강도 없어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폴란드를 접수해야 그나마 국경선이 한 200-300km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평원에서 그러니까 폴란드를 접수를 하면은 좀 과도하게 넓은 국경이 좀 줄어든다 이 얘기인 거군요. 그렇죠. 원래 냉전 시대에는 폴란드와 동독까지가 소련 땅이었잖아요. 그럼 네. 그때 국경은 한 200-300km니까 소련의 그냥 전력을 다 거기다 집중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전력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폴란드라도 확보를 해야 독일과 접하는 그 좁은 국경에 집중을 할 수 있다.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러시아는 폴란드까지를 접수해야 안전하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폴란드까지 접수하고 끝인가요? 그리고 마지막 단추는 이제 남쪽에 코카사스 산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터키와 러시아를 가르는 쪽인데 네. 이쪽은 좀 약합니다. 국가들이. 왜냐면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뭐 조지아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아제르바이잔을 빼고는 이미 러시아 영향권이고 아제르바이잔 굉장히 군사력이 약한 국가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러시아의 이제 안전 보장이 된다.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놔야 다음에 더 약해진 러시아가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결국 그 코카서스 산맥까지 밀고 나야지 이제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러시아가 원하는 이 방어선을 구축을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어. 보면은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음. 그러면서 이게 언제 끝날까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사실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쟁, 유럽 어. 분쟁은 절대 단기에 끝낼 수 없다. 근데 나토를 가입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발트 3국도 그렇고 폴란드도 나토에 가입을 했고 그랬는데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을 친다는 거는 핵전쟁으로 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나토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도 가입하고 발트 3국도 나토에 가입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 음. 저자의 책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잖아요. 예. 그럼 이 저자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죠. 미국이 과연 발트 3국과 폴란드를 위해서 핵전쟁을 감수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냐는 거죠. 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음. 미국은 셰일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에너지도 자립돼 있고 거의 모든 원자재 자립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개입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아마 러시아가 요번에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도 EU는 갈라지고 미국은 발을 뺄 거다라고 봤을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이해타산을 따져봤을 때 별로 개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트럼프 때만 해도 나토는 거의 죽었다고 했거든요. 유럽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아, 트럼프 대통령 때는 그랬죠. 그쵸. 그런데 유럽에서조차 나토 무용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음. 유명무실해졌고 아니 미국이 발트 3국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미국이 강경하게 나왔지만 진짜 발트 3국을 건드려서 핵전쟁을 할 것이냐 러시아는 안 할 것이다에 베팅을 하면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피터 자이안의 예상대로 이 시나리오가 흘러가지는 않는 모양새예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되게 길게 저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물론 셰일 혁명을 그러니까 셰일 혁명 이후이긴 하지만 되게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미국이 지금 요번에 한 피터 자이안의 첫 예측은 맞았지만 많은 부분이 틀린 게 일단 음.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 싸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음. 미국과 EU가 생각보다 너무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틀렸고 또 음. 한 가지 예상한 게 피터 자이안이 말한 변수는 독일의 음. 재무장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현역 군인이 한 6-7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폴란드 군도 거의 그 어. 수준인데 우리나라 한 나라에만 50만 명 정도 있잖아요, 군대가.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막기에는 독일의 전력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 요번에 독일이 자기들이 GDP 2% 수준을 국방비에 넣겠다. 그러니까 재무장을 공식화한 거거든요. 근데 어. 자이안의 생각은 '독일이 과연 그럴까?'였는데 생각보다 독일이 빨리 정신을 차린 거죠. 음.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러시아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스텝들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거 전쟁의 끝은 되게 아주 긴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는 분석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푸틴의 목적이 그냥 우크라이나를 통합해서 뭐 민족의 영광을 드높인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음. 말한 그러니까 피터 자이안의 분석이 맞다면 어떻게든 뭐 나토를 이간질시키든 뭐 미국을 구워 삼든 협박하든 간에 뭔가 더 계속 장기적으로 또 동유럽을 사실상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 푸틴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전쟁을 하지?"에 대한 질문에 2017년에 피터 자이한 작가가 예측한 바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사실 경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힘이 있을 때 국경을 넓혀 놓자. 방어 가능한 수준으로 넓혀 놓자."라고 했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피터 자이한이 예측한 대로 그리고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계속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리고 좀 뭐 비관적인 게 뭐 이 피터 자이안이 좀 냉소적인 스타일로 글을 쓰긴 하는데 말한 네. 게 만약에 러시아가 성공을 해도 또 실패를 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쇠망은. 뭐 인구가 음. 줄고 경제가 줄어드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냅두면 어차피 약해질 국가인데
과연 미국이 지금 모든 걸 베팅해서 한 판을 붙을 이유가 있는가?라는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고 일단 예상과 다르게 미국이 그 경찰 국가의 역할은 계속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도 재무장 뭐 얼마 전에 최신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 것처럼 맞습니다. 이제 다시 무장에 나선 걸 보면은 좀 양상이 좀 사람들의 예측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과연 미국이 뭐 앞으로 계속 강경하게 전쟁까지 감수할까? 저는 좀 더 현실주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예,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짧게 한마디를 이제 뉴스를 전달하는 오마카세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되게 근데 좋은 인사이트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거 나중에 이 책으로도 직접 접수해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책 한번 들고 오시는 거를 제가 기대를 해보고 있겠습니다. 이걸 약간 뭐 티저처럼 해서 한번 본편을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남궁민 씨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오마카세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